김성환의 시사야. 안녕하십니까. 시사평론가 김성환입니다. 제20대 대통령 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오늘 여야 후보들은 전국 각지를 돌며 유권자들과 만남을 가졌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유능한 경제 대통령,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내일을 바꾸는 대통령,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일하는 시민의 대통령, 그리고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깨끗한 과학경제 강국이란 슬로건을 내걸고 국민들의 선택을 받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과연 유권자의 마음을 두드린 후보가 있었을까요? 여야는 국민의 선택에 호소하는 한편 상대 후보를 향한 네거티브전도 이어갔는데요. 민주당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를 겨냥해 주술과 신천지, 가족 비리 그리고 보복 정치를 거론하며 이른바 4대 불가론을 띄웠고요. 국민의힘은 이재명 후보 경기지사 시절 경기도 성장률이 둔화했다고 주장하며 이 후보를 일머리 없는 무능 후보라고 비판했는데요. 이런 공방이 과연 유권자들에게 어떻게 비춰질까요? 자세한 정치권 소식 잠시 뒤 이어지는 뉴스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대선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시작됐다는 이야기 전해드렸는데요.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보는 인터뷰 시간에서는 오늘부터 여야 선대위 관계자와 차례로 전화 연결해 각 당의 유세 전략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화요일마다 찾아오는 시간이죠. 빅데이터를 통해 인터넷 이슈를 살펴보는 이슈 이수다 코너도 마련되어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김성환의 시사에는 청취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기다립니다. 방송 내용과 관련해 의견 있으신 분들은 문자 보내주십시오. 당첨된 분들께는 모바일 상품권 보내드릴 텐데요. 참여하실 번호는 샵 9730이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을 통해서도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콩 어플리케이션과 KBS 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저희 방송을 실시간으로 시청 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KBS 일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그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KBS 일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오늘 놓쳤던 뉴스 꼼꼼히 정리해드리는 뉴스의 시간입니다. 오늘은 곽재훈 프레시안 기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부터 드디어 대선 공식 선거운동이 기간이 시작이 됐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공정하고 안전한 선거 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 이런 주문을 했어요. 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참모회의 도중 오늘부터 대선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시작된다며 정부는 공정하고 안전한 선거 관리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또 코로나19 격리 확진자의 투표 참여를 위해 별도의 투표 시간을 마련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 공포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것과 관련해 다행이라고 평가했다고 박 대변인은 전했습니다. 네. 여야 대선 후보들은 본격적인 유세 대결에 들어간 상황인데요. 지금 코로나19 확산세가 심상치 않은 상황이라서 아무래도 비대면 선거운동이 이전 선거보다는 활성화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안 그래도 확진자가 오늘 저녁에 일단 7만 명을 넘어섰다는 소식이 들리기도 했는데요. 네. 하지만 이제 그 확진자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뭐 유세차 연설이라든지 뭐 선거운동원 율동 뭐 이런 익숙한 유세 풍경은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코로나 이전 선거 때와 사실 큰 차이를 못 느낄 정도였고요. 다만 이제 코로나19 확산을 감안해서 뭐 비대면 선거운동도 지금 힘을 쏟고 있는데 이재명 후보 측은 오늘 편지라는 제목의 대선 TV 광고 영상을 공개했고요. 윤석열 후보 측도 광고 동영상 2편을 잇따라 공개를 했습니다. 네, 뭐 신문 광고를 또 벌써 하기도 하고 그러던데요. 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모두 경부선을 탔어요. 지금 근데 동선은 또 정반대더라고요. 네, 그래서 오늘
일부 조간 신문에서는 뭐 너는 상행선 나는 하행선 뭐 이런 제목을 달기도 했는데요.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오늘 자정부터 강행군 일정을 펼쳤는데 오늘 자정 부산항에서 이 수출운항 선박 근무자들을 만나고 이 부산을 시작으로 해서 이 올라오면서 대구, 대전, 서울 이 순서대로 유세를 펼쳤습니다. 상행선을 타고 올라왔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한 9시가 한 8시가 좀 넘긴 시각에 서울 고속터미널 앞에서 유세가 끝났는데요. 평소 대면 유세를 강점으로 내세우던 이 후보답게 유세 시간이 상당히 긴 편이었는데 특히 후보 본인이 마이크를 잡고 연설한 시간이 첫 유세 부산 부정역에서 무려 50분간 연설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거꾸로 오늘 아침 그 동작구 현충원을 참배한 이후에 그 서울 청계광장에서 출정식을 갖고요. 이후에 대전, 대구, 부산 이 순서대로 유세를 펼쳤습니다. 이 유세광장 청계광장의 유세 출정식에는 이 선대본부 그리고 당 지도부 인사들이 총출동했고 당원과 지지자들이 대거 몰려서 광장을 메웠습니다. 공식 선거운동 첫날 이 동선 어떤 정치적 배경이 있다고 판단해야 될까요? 일단 민주당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부산부터 시작해서 이제 상행하는 이 일정을 짠 데 대해서 선대위에서 부산항에서 물류가 도착해서 경보선을 타고 올라오듯이 경제 도약의 의미를 일종으로 잡았다. 이런 의미를 담았다고 했고요. 그리고 비교적 취약 지역인 이제 부산, 울산, 경남 민심 공약이라는 정치적 의미가 담긴 게 아니냐 이런 해석이 많았습니다. 국민의힘 측에서도 이 경부선 축을 따라 선거운동을 펼친 데 대해서 아하 유세다. 이게 아하 유세요? 그러니까 21세기판 실크로드인 아시안 하이웨이 를 따라 유세를 펼치겠다 이런 의미를 담았다고 설명을 했는데요. 이 첫 유세 장소가 청계광장인 것에 대해서 이제 국민의힘에선 청와대를 해체하고 이 임기 시작 전에 이제 집무실을 광화문으로 이전하겠다 이른바 광화문 시대 공약을 그 의미를 이제 담은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 또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 청계광장에서 이 강성 보수 세력 이른바 태극기 집회라고 불린 보수 세력 집회가 자주 열렸던 장소라서 그 의미를 계승한 거 아니냐 이런 해석도 있었습니다. 보수층을 확실히 결집하겠다. 뭐 이런 의도도 담고 있는 것으로 보이네요.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뭐 이른바 보수의 텃밭이라고 불리는 대구에서 공식 선거운동을 시작했어요. 네, 오늘 안 후보 동선이 이 대구, 구미, 김천, 안동, 영천 이렇게 돌았는데요. 영천이 아니라 영주입니다. 죄송합니다. 이 대구 경북 지역에서 집중 유세를 펼치면서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를 방문하고 또 이명박 전 대통령 형 집행 정지를 주장하는 등 보수 표심에 호소하는 행보를 보였습니다. 안 후보는 박 전 대통령 생가 방문에서 자신의 1호 공약이 제2의 과학기술 입국을 통해 제2의 한강의 기적을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밝히면서 그 뿌리가 바로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인 이곳이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저녁에 속보로 전해진 게 국민의당 유세 현장에서 좀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어요. 네, 오늘 오후 5시 20분께 충남 천안시 동남구의 한 도로에 정차했던 이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유세용 버스 안에서 이 운전기사와 그 당협위원장 등 이제 선거운동원 2명이 숨져 있는 것을 다른 당원이 발견한 것이 언론에 전해졌는데요. 이와 관련해 조금 전 이 국민의당 최진석 상임선대위원장이 당사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었는데 일어나선 안 될 일이 일어났다. 선대위원장으로서 책임감을 크게 느끼고 명복을 빈다. 이런 입장을 밝히면서 이 사고 현황과 관련해서 이제 당 차원에서 파악한 내용을 기자들에게 브리핑을 했습니다. 이 브리핑 내용은 이 돌아가신 두 분 중 한 분은 유세 차량 기사이시고 다른 한 분은 국민의당 논산 계룡 금산 지역 선대위원장이고 이번에 계신 분 한 분은 강원 지역 유세 차량을 운전하는 차량 기사분이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그러면 사고가 난 유세 버스는 정차 중에 이제 LED 전광판을 틀기 위해 발전소를 틀면 일산화탄소가 발생하기 때문에 문을 열고 운행해야 한다고 제작 업체에서 말했는데 정차 중에 이 LED 전광판을 틀고 추위 때문에 문을 열지 않은 상태로 있다가 사고가 난 것으로 추측된다. 최 위원장이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LED 전광판을 가동하기 위해서는 발전기가 필요한데 발전기를 가동하면 일산화탄소가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창문을 열어놓은 상태에서 발전기를 가동해야 되는데 날씨가 추워서 다 문을 닫았다. 그래서 일산화탄소에 중독된 것으로 추정이 된다. 현재까지 국민의당 선대위가 파악한 것은 이제 그런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다라고 했고 다만 정확한 경위는 이제 경찰의 조사를 좀 기다려봐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최 위원장은 이와 관련해서 현재 안철수 후보가 선거운동을 중단하고 사망자가 계신 천안 지역 병원으로 이동 중이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이 국민의당 이태규 그 총괄 선대본부장도 당장 내일 일정은 전면 중단하기로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안철수 후보 일단은 이제 지금 이렇게 이 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 좀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지금 대선 후보 가운데 유일하게 호남행 열차를 탔어요.
네,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첫날 호남 지역을 돌면서 김대중 노무현 정신을 강조했습니다. 심 후보는 전주 롯데백화점 사거리에서 대선 출정식을 열었는데요. 그 탄핵된 수구 세력을 단기간에 부활시킨 것도, 이 정부의 검찰총장 출신을 유력한 야당 후보로 만든 것도 모두 민주당 정권이 자초한 일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네. 심 후보는 이번 대선은 유감스럽게도 정권 시판의 민심이 크게 작용하는 선거라면서 불과 5년 전 내 삶을 바꾸는 정치에 대한 열망이 들끓었던 민심은 차갑게 식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유세를 하는 가운데 대선 후보들이 서로를 비판하는 발언들도 많이 나왔죠. 네, 사실 이제 첫 출정식, 그다음에 오전 유세에서는 그냥 각자 비전을 좀 더 중점적으로 얘기를 했었는데요. 네. 이 오후로 들면서 이제 상대방 후보를 겨냥한 뼈 있는 말이 슬슬 이제 후보들의 연설에 좀 섞이기 시작했습니다. 네.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세 번째, 이제 부산, 대구에 이어서 대전에서 한 유세 연설에서 평화가 밥이다, 이제 필요하지 않은 사드를 충청에 배치해 충청 도민을 고통받게 하면 안 된다. 이제 윤석열 후보의 사드 추가 배치 공약을 겨냥하면서 네. 이 사드가 배치되면 유사시 첫 번째 타격 목표가 된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윤 후보를 겨냥해서 작년 대구에서 주술 사교 집단이 신천지가 감염을 확대할 때 누군가는 압수수색을 거부하면서 방역을 방해하고 사적 이익을 취했지만 저는 도지사가 가진 권한으로 신천지 본부를 급습해 명단을 확보하고 시설을 폐쇄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윤석열 후보는 이에 대해서 오늘 마지막 유세지였던 부산 유세 때 맞불을 놨는데요. 이 정권에서 부동산 문제가 왜 이렇게 심각해졌느냐, 집이 있는 사람 없는 사람 갈라치기해서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술책이었다는 거 아시지 않느냐, 이렇게 주장을 하는가 하면, 또 이 후보를 정면으로 겨냥해서는 여러분 대장동 보셨지 않느냐, 거기서 김만배 일당이 3억 5천을 넣고 얼마를 받아갔느냐, 대한민국 국민 모두에게 이런 마법을 보여주지 왜 몇 사람에게만 그렇게 하느냐 하면서 그게 유능한 행정의 달인이냐, 불법 반칙 특권의 달인이고 매일매일 말이 바뀐다, 이렇게 이 후보를 겨냥을 했습니다. 네. 좀 뭐 신경전은 계속되는 상황인 것 같고요. 이번 대선에 좀 이례적인 상황 가운데 하나가 공식선거 운동이 시작됐지만 지금 대선 유력 후보들의 배우자들이 공개 석상에 나타나지 않는 거 아닌가 싶어요. 지금 오늘 배우자들이 어떤 일정을 뭐 소화한 게 있습니까? 아니요, 오늘 이제 그 이른바 그 민주당 이재명 후보 배우자 김혜경 씨, 그다음에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배우자 김건희 씨 둘 모두 그 배우자 리스크 당사자 같은 상황이어서 네. 공개석상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습니다. 이 김혜경 씨의 경우에 최근 과잉 의전 논란, 그다음에 법인카드 유용 의혹이 불거지면서 대회 일정을 검토하고 있다, 뭐 호남을 방문한다, 이런 보도가 나왔었는데 네. 결국 전면 중단했고 선대위에서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설명을 했고요. 김건희 씨 역시 이제 경력 위조 논란에 이어서 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등이 이 추가로 보도가 되면서 지금 현재 공개 일정을 잡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안철수 후보 배우자 김미경 교수는 현재 그 코로나19로 현재 병원에 입원 중이고요. 네. 심상정 후보 배우자 이승배 씨는 오늘부터 이틀간 심 후보 호남 유세 현장에 동행을 했습니다. 네. 앞으로 좀 공개적인 행보를 하는지 이것도 좀 지켜볼 대목이 아닐까 싶네요.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뉴스야 이어가겠습니다. 이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대선 공약을 소개하는 자료에 여성 혐오 표현을 사용했다 삭제하는 일이 있었어요. 네, 이게 어제 있었던 일인데요. 네. 어제 이제 그 윤석열 후보의 사법개혁 공약을 설명을 하면서 예. 보도자료, 그러니까 보도자료라고 하는 거는 이제 공약을 정리해서 담은 자료를 얘기하는 거고, 예. 보도 참고 자료, 좀 이제 해설서 같은 이제 그 개념으로 좀 상세하게 설명한 내용을 이제 담은 자료를 기자들에게 배포를 했습니다. 네. 이 가운데 문제가 된 건 참고 자료 쪽이었는데, 이 경찰 개혁의 추진 배경을 설명을 하면서 그 2021년 11월 이제 층간 소음 문제로 이웃 주민에게 흉기를 휘두른 범죄 현장에서 이 무장 경찰관이 도망간 사례가 있다, 이 점을 지적을 하면서 경찰관이 오똑해하면서 사건 현장에서 범죄를 외면했다는 비난도 있다, 이런 말을 그 보도 참고자료에 담았는데요. 예예. 오토케가 무슨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하느냐, 이제 그 말을 이제 줄인 것을 이제 소리 나는 대로 이게 적은 이야기인데, 어떻게 하느냐를 어떻게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렇게 한다는 건데, 예. 이게 통상 이제 소위 말하는 인터넷 남초 커뮤니티 같은 곳에서 뭐 예. 여경을 포함해서 이제 여성들이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지 않고 그냥 어떻게 하냐는 말만 되풀이한다, 이제 이런 식의 좀 말하자면 좀 특정한 성별 집단을 좀 대상화해서 비난하는 이제 그런 용어로 사용이 됐기 때문에 네. 이제 그런 맥락에서 보면 좀 어떤 성차별적인 여성 혐오적인 표현이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왔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일제히 비판 메시지가 나왔어요.
네, 민주당 백혜련 선대위 수석 대변인은 검찰공화국 선언에 이어 성차별 혐오까지 국민의힘이 폭주하고 있다면서 이 SNS를 중심으로 청년 정치가 아니라 젠더 갈등에 편승해온 이준석 대표의 그림자가 느껴진다. 청년을 갈라치게 하는 이 대표의 아바타인 것이 명백해 보인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정의당도 오승재 대변인 논평에서 공당으로서 지켜야 할 최소한의 도리조차 망각한 채 성별 갈라치기에 혈안이 돼 있는 모습을 보면 경악을 금할 수 없다면서 공약 발표의 최종 책임자인 윤석열 후보가 반드시 직접 사과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민의당도 윤영희 이 선대위 부대변인 논평에서 공약집에서 여성 비하 표현도 걸러낼 분별력이 없다면서 반세기 내내 지역주의 갈라치기로 연명하더니 이제는 성별 갈라치기와 국민 간 혐오를 원동력 삼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상당히 거센 비판을 내놨는데 국민의힘 쪽 어떤 입장입니까? 네, 국민의힘 측에서도 이제 그 사과를 하고 이제 잘못을 인정을 했습니다. 네. 국민의힘은 오늘 그 선대본부 원희룡 정책본부장 명의로 입장문을 내서 어제 발표한 사법개혁 보도 참고 자료 중 오토케란 단어가 포함된 데 대해 사과 말씀을 드린다 하면서 자료에서 해당 단어를 즉시 삭제하고 책임자를 해촉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대선 출정식에서도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을 언급하지 않았습니까? 문제는 이제 여성가족부 폐지를 뒷받침할 후속 조치, 그러니까 여가부 기능을 어디로 이관할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좀 내놓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예, 그러니까 뭐 오늘 출정식에서 뭐 이게 뭐 연설에 들어있거나 그런 건 아니었는데요. 네. 이제 윤 후보가 그 출정식 연설을 한 후에 이른바 공약 배달 퍼포먼스라는 걸 했습니다. 네. 윤 후보의 대표 공약들을 짧게 간추려서 좀 짧게 이제 내용을 적은 다음에 그 문구를 배낭에 써붙이고 이제 청년들이 그거를 이제 전국 곳곳으로 배달하겠다 이러면서 윤 후보와 악수를 하는 뭐 그런 행사를 했는데. 이게 온라인에서 하는 게 아니라 청년들이 직접 이걸 배달을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청계광장에서 예. 출정식을 했는데요. 그 높은 연단을 쌓아놓고 위에 이제 윤 후보가 먼저 연설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청년 당원들이 이제 뭐 흰색, 빨간색 잠바를 입은 당원들이 그 이제 배낭처럼 생긴 이제 그런 걸 메고 올라왔는데 이제 네. 그 배낭에 이제 공약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뭐 역세권 몇만 호 건설 이제 이런 게 글씨가 써진 배낭을 메고 올라와서 네. 윤 후보랑 악수를 하는 그런 행사였는데요. 이때 이제 그 젊은 남성들이 여성가족부 폐지, 그 다음에 성범죄 무고죄 처벌 강화 이렇게 쓰여진 공약 배낭을 메고 윤 후보 손을 잡아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여성가족 폐지는 윤 후보가 지난 13일 선관위에 제출한 10대 대표 공약에도 포함을 시켰던 내용인데요. 여성가족부를 폐지하면 그래서 그 기능이 어디로 이관되는지 등에 대해서는 이게 지난달 7일에 SNS에 이른바 7글자 성원을 한 지 지금 한 달이 넘도록 아무 발표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네. 시민사회에서는 당연히 비판이 이어지고 있고요. 뭐 지난 12일에는 한국성폭력상담소 등 7개 단체 연대체가 이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 차별과 혐오의 정치를 부수자 이런 주제로 집회를 열기도 했습니다. 네. 근데 그런가 하면 민주당 선대위 산하 조직에 참여했던 한 인사가 윤석열 후보를 겨냥해 이른바 오살의식이라고 또 뭐 얘기를 하던데요. 이걸 한 사실이 알려져서 뭐 물론 그런 삭제했다고 하지만 뒤늦게 논란이 되고 있네요. 네, 오늘 조선일보 온라인판 보도에 따르면 이제 이재명 민주당 후보 선대위 상임위원장에 임명했다고 임명장 사진을 이제 SNS에 공개했다는 인사가 윤 후보를 저주하는 주술적 의식을 치렀다. 뭐 그런 내용의 그 SNS 게시물을 올려서 논란이 됐는데요. 네. 이 남모 씨라는 분이 이 지난 13일 자신의 이 페이스북에 이제부터 오살 의식을 시작하겠다 하면서 윤적벌을 민족의 이름으로 처단한다 이런 글과 함께 이제 사진 4장을 공개를 했는데 네. 이 사진에는 이제 인형 얼굴 부분에 윤적벌이라고 글씨를 적은 이제 밀집으로 만든 인형을 사진으로 찍었는데 예. 이 인형을 날카로운 도구로 찌른 사진을 같이 올렸다고 합니다. 네, 이거 예전에 드라마에서 봤던 것 같은데. 한국에서 예. 예. 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사과를 요구했어요. 네, 국민의힘 차승원 선대본부 상근부대변인은 윤 후보를 저주하는 주술의식을 치른 뒤 SNS에 사진을 올렸을 뿐 아니라 야당 후보에 대한 온갖 욕설과 저주의 글을 도배하다시피 했다면서 이 후보는 즉시 윤 후보와 국민께 사과하고 해당 인사를 경질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은 어떤 입장입니까? 지금 선대위 상임위원장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중앙선대위 상임위원장은 아닌 거죠? 이 어느 정도의 지책인 거예요? 이게 지역 선대위에 있는 인사입니까? 아니면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 상임 사람인지? 선대위원장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그런 건 아니고요. 예. 이제 뭐 성대위 산하에 이제 여러 뭐 무슨 위원회가 있는데 예. 그 위원회 중에 하나 분과의 이제 위원장인데 그 어떤 산하 분과위원회에 또 이제 다른 그 분과위원회에서 이제 그 위원장직을 상임으로 한다. 이제 네. 이런 이제 그 위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는데요. 네. 아무튼 오늘 논란이 확산되자 이 남 씨가 페이스북에서 며칠 전 술에 취한 상태로 감정을 절제하지 못해서 윤 후보에 대한 과한 저주를 퍼부었다. 그래서 못할 짓을 한 점 사과드리고 반성한다. 이러면서 임명장 무게를 견디지 못했으니 조용히 반납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민주당 선대위 관계자는 언론 인터뷰에서 그 남 씨가 그만두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해촉된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제안한 야권 후보 단일화. 지금 그 단일화 제안이 있고 난 다음에 뭐 특별한 움직임이 없어요. 지금 그 안 후보는 계속 단일화를 촉구하고 있는 상황 아닌가요? 네, 안철수 후보 오늘 박정희 방문 행사가 있었는데 그 이후에 기자들과 했던 질의응답에서 그 야권 단일화 관련 지금 상황이 어떠냐 기자들이 이렇게 물어보니까 네. 제가 제안한 이후에 지금도 답을 기다리고 있다 하면서 그리고 그것은 윤 후보가 말해야 한다 이런 태도를 고수했습니다. 안 후보는 대통령 후보가 제안한 것이니 그쪽에서도 대통령 후보가 하겠다 하지 않겠다 말을 해야 한다면서 가능한 빠른 시간 내 결심을 밝혀달라고 압박을 했습니다. 국민의힘의 국민의힘은 어떤 태도인 거예요? 단일화 자체는 뭐 부인하지는 않는 것 같은데 그럼 국민 여론조사는 안 된다 뭐 이런 입장인 겁니까? 아니면 단일화가 지금 빨리 이루어져야 한다는 뭐 그런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안철수 후보는 계속해서 이제 윤석열 후보가 직접 입장을 밝혀라 지금 이렇게 압박을 하고 있는데요. 네. 반면에 이제 윤석열 후보는 그 단일화 문제에 대해서는 그 아예 입을 열지를 않고 말을 안 하고 있습니다. 오늘 단일화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았어요. 사실 오늘은 말을 할 기회가 없었던 게 이제 선거 유세 중에 이른바 이제 기자들하고 백브리핑이라고 하는 질의응답도 오늘은 열지 않았고요. 어제 의원총회 후에 오후에 이제 기자들과 만난 자리가 있었는데 그때도 이제 그 여론조사 그 경선 관련 이제 단일화 관련 그 질문을 기자들이 하니까 야권 통합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고 별도로 드릴 말씀이 없다. 딱 이렇게 한마디만 했습니다. 뭐 어떻게 지금 물밑협상이 진행되는지 이건 뭐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 같고요. 하여튼 어쨌든 안철수 후보의 단일화 촉구에 대한 국민의힘의 반응이 어떻게 나오는지 좀 앞으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김종인 전 국민의힘 총괄선대위원장 단일화 성사 가능성을 좀 낮게 점쳤다고요? 네, 오늘 이제 김종인 전 국민의힘 총괄선대위원장이 이 대구 중랑구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한 이 주성영 전 의원 선거사무실 개소식에 참석을 하는 일이 있었는데요. 네. 이 자리에서 이제 그 대구 연합뉴스 기자가 이 단일화 관련 질문을 묻자 단일화가 필요하다고 하면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요구한 대로 따라가는 수밖에 없다. 그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그 여론조사를 하는 거다. 네네. 예. 이제 김 전 위원장은 단일화를 해야 한다고 얘기를 하니까 아마 그런 제의를 안 후보가 한 것 같다면서 다만 단일화라는 것은 자기 능력으로만 될 수가 없다고 생각했을 때 힘을 합하고 단일화하는 것인데 그것은 두 후보의 뜻이 맞아야 한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 그 김 전 위원장의 말을 그대로 옮기면요. 안 후보가 일단 단일화를 하자고 공을 윤 후보 쪽으로 넘겼으니까 윤 후보가 결심하는 것만 남았다. 그런데 이번에는 국민의힘 쪽에서 단일화에 대해서 크게 관심이 없는 것 같다. 윤 후보가 독자적으로 홀로 해도 당선이 가능하다는 자신이 있으니까 그렇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한마디로 국민의힘 측에서 이제 단일화에 대해서 별로 적성을 보이지 않고 있다. 아마 이렇게 판단을 하고 그런 취지의 말을 한 겁니다. 네. 김 전 위원장은 단일화가 결렬되면 끝까지 각자 가는 것이다. 이렇게 상황을 예측하기도 했습니다. 안철수 후보 쪽하고 미리 이제 사전에 교감을 해서 한 발언인지 아닌지는 좀 아직까지는 알 수는 없는데 민주당과 교감설에 대해서는 어떻게 얘기를 해요? 안 그래도 이제 그 김종인 전 위원장과 이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와의 교감설은 주로 이제 이를테면 뭐 출판기념회에 뭐 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참석을 했다든지 아니면 뭐 송 대표나 박용진 의원 등이 그 김 전 위원장을 찾아가서 만나고 이재명 후보도 만난 적이 있잖아요. 찾아가서 만난 적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건데요. 이 교감설에 대해서 묻자 김 전 위원장은 민주당 지도부와 따로 만난 적이 없다 하면서 이제 출판기념회 등 참석에 대해선 오겠다는 사람을 오지 말라고 할 수는 없지 않냐. 또 그 자리에서 일반적인 상식적인 얘기를 했을 뿐이다. 이렇게 확대 해석을 경계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치인의 말은 어디까지 사실이고 어디까지 아닌지를 알 수가 없어서 말이죠. 단일화 관련해서는 사실 안철수 후보가 지금 상당히 윤 후보 쪽에 대해서 날선 반응을 좀 보이고 있는데요. 예. 이를테면 오늘 안동에서 어떤 시장 상인이 그 지금 경선을 해도 될 것 같은데 고집을 부리는 것 같다. 이제 이런 취지로 윤 후보를 비판하는 조로 이제 안 후보 앞에서 이렇게 인사말처럼 하니까 네. 안 후보가 덩치는 큰데 겁은 많아가지고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윤 후보에 대한 어떤 좀 인신공격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기도 했는데 네. 이 기자들이 이런 지적을 하니까 당을 얘기한 거다. 그렇게 거대한 당이 겁이 많다고 말씀드린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단일화도 우리가 이렇게 지금 활자로 얘기하거나 그냥 드러난 사실만 얘기해가지고는 알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좀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네, 오늘 뉴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곽지원 프레시안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쁜 당신이 알아야 할 모든 것 여기에 있습니다.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제20대 대통령 선거 공식 선거 운동이 드디어 시작됐습니다. 선거 전날인 3월 8일까지
22일 동안 유세 전쟁에 들어간 여야 대선 후보들 첫날부터 전국 곳곳을 돌며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했는데요. 이 마구름 공식 선거운동 각 당의 전략은 무엇인지 이번 주 인터뷰 시간에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집권 여당의 대선 후보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유세 전략에 대해 한민수 민주당 선대위 공보단 부단장과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한민수입니다. 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서울에서 출정식을 가졌는데 이재명 후보는 부산, 그것도 영도구 부산항에서 유세를 시작했어요. 이게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까? 예, 우리 이재명 후보가 0시부터 이제 부산항의 해상교통관제센터를 방문했습니다. 네. 그런데 부산하면 뭐 앵커도 아시겠습니다만 이제 우리 경제, 우리 한국 경제 수출과 물동량이랄까요, 물류의 중심지죠. 여기를 방문함으로써 정말로 위기에 강한 유능한 경제 대통령 후보가 누군지를 많은 유권자들과 국민들께 보여줄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후보는 사실 뭐 탁월한 실력, 이를 바탕으로 한 실천, 그리고 실적을 쌓은 삼실 후보라고 할 수 있죠. 이거는 뭐 이재명 후보가 타 후보들에 비해서 뭐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유용한 분이라는 거는 다른 분들이 다 인정하실 겁니다. 국민들께서도. 지금 현재 우리가 4대 위기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위기가 있고 저성장과 양극화 위기가 있고 기후 위기가 있고 또 미중 패권에 따른 국제 질서의 위기가 있습니다. 이런 위기가 있을 때 과연 우리나라의 5년을 책임질 대통령 후보가 누구인지 그걸 보여드리기 위해서라도 이렇게 우리 한국 경제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부산항에서 시작했다. 이런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 후보는 국민에게 도움이 된다면 홍준표 정책, 박정희 정책도 쓰겠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는 실제로 여야 가리지 않고 공약을 차용하기도 하고, 근데 이걸 두고 이제 실용주의다 이런 평가를 또 하기도 하는데 또 그 반대에선 후보만의 정치 철학이 보이지 않는다 이런 또 지적을 하기도 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그렇게 동의를 하지 않는데요. 네. 왜냐하면 이 자체가 이재명 후보만이 갖고 있는 정치 철학이라고 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어제 이제 후보는 명동에서 사실상 이제 출사표를 갖는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네. 아시겠습니다만은 그 자리에서 필요하다면 내가 이재명 정부라는 말을 쓰지 않겠다. 국민 통합 정부, 국민 내각을 만들겠다. 이 얘기는 정말로 좌우나 진영을 가리지 않고 능력 있는 분은 우리 국민들의 삶을 위해서 기용하겠다는 강한 의지입니다. 근데 보면은 실제로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때 그런 모습을 많이 보이셨는데요. 네. 가령 예를 하나 들어드리면 이제 경기도지사 때 전임이 남경필 지사님 아니었습니까? 네. 이제 지금의 국민의힘이죠. 당시는 한나라당 출신이었고. 근데 이재명 후보가 취임하자마자 남경필 지사가 기용하신 아주 고위급 인사를 그냥 그대로 재임용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저도 한번 후보님께 여쭤봤습니다. 그랬더니 실력이 있으니까 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예. 그런데 그분이 그 뒤에 모든 평가에서 또 월등하게 나왔습니다. 이런 모습 하나가 보면은 말 그대로 진짜 진영 가리지 않고 그게 박정희 정책이든 김대중 정책이든 쓰겠다는 거 그 기준은 딱 하나입니다. 어느 정책이 국민의 삶을 낫게 하고 우리 모두의 삶을 더 발전시킬 수 있는 것인가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또 오늘 유세 동선을 보니까요. 부산을 시작으로 대구, 대전, 서울 이렇게 이제 일정이 있었는데 직접 이제 현장에 가서 보셨을 때 반응은 어땠고 당내에서는 선거 유세 첫날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궁금한데요. 일단은 국민들께서 우리 후보의 진짜 사자우 같은 연설을 듣고 싶으셨던 것 같습니다. 이제 오늘 마지막 유세를 서울서 했는데요. 말 그대로 기사도 그렇고 현장에 있는 기자들 반응도 그렇고 수천 명이 운집해가지고 또 우리 아시다시피 후보님께서는 연설은 탁월하지 않습니까? 알맹이뿐만 아니고 그리고 오늘의 동선은 그렇게 좀 이해를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구 가셔서는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네. 말 그대로 경기도지사 때 우리 아시겠지만 재작년이었죠. 한참 신천지 터질 때요. 그때 경기지사로서 진짜 그 신천지 본부까지 직접 집행을 해가지고 교주의 검사를 받게 하고 이런 행동을 보였는데 당시 이제 지금 윤석열 후보 같은 게 검찰총장이었는데 이제 법무부 장관의 지시도 거부하고 압수수색을 계속 받아들이지 않은 경우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런 말씀을 대구에서는 하셨고요. 대전에 가서는 또 이런 말씀 하셨습니다. 말 그대로 실용적이죠. 제 아내의 고향이 왔는데 여기서 사드 배치 안 하고 나는 대신 보일러 넣어드리겠다.
국민들 삶 챙겨드리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요. 서울의 의미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말 그대로 고속터미널이 이제 경부선, 호남선, 영동선 다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 이제 후보도 가셨고 오늘 호남을 누비고 다니셨던 이낙연 총괄 선대위원장도 오셨고 정세균 전 총리도 오셨고 당대표 송영길 당대표도 와서 전체가 원팀이 돼가지고 말 그대로 통합 대통령, 통합의 메시지를 냈습니다. 근데 이제 첫 행선지라고 할 수 있는 부산을 이제 선택을 하신 거 아닙니까? 이 예, 맞습니다. 불경의 민심을 의식한 것이다. 이런 지적이 나오더라고요. 분석이 나오던데요. 네네. 불경 지역을 왜 처음 행선지로 선택했는지 물론 이제 아까 경제 말씀은 하셨지만 예. 다른 배경은 예. 없습니까? 저희 경제를 받고 이제 일각에서는 이제 불경이 이번에 이제 중요한 승부의 포인트가 아니냐 이런 말씀하는데 그 어느 한 지역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아시겠지만 이제 불경은 노무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을 배출한 정치적 고향이자 지역이죠. 여기에서 문 대통령 같은 경우 지난 대선 때 한 40%요 가까운 득표를 하셨습니다. 근데 네. 지금 우리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30대 초반 정도의 지지율이 나오고 있는데 충분히 더 치고 올라올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불경에서 어떤 바람이 불고 승기 많은 득표가 나온다면은 그 바람이 또 수도권과 중부로 올라올 수 있기 때문에 저희한테는 중요한 지역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오늘 이낙연 총괄 선대위원장하고 정세균 상임 고문은 호남 지역을 방문하지 않았습니까? 예, 이 맞습니다. 호남 표심이 심상치 않다 이런 분석이 나오곤 했는데 그걸 의식한 행보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일단은 뭐 꼭 그런 건 아닌데요. 아까 말씀드린 서울로 다 모여가지고 이제 집중 유세를 진짜 당 지도부 전체가 한 원팀이 되는 걸 이제 우리 지지자는 물론 국민들께도 보여드리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실제로 지금 우리 후보의 호남 쪽 여론조사를 하면 사실은 이제 많은 기대치를 갖고 계신 분들은 낮은 거 아니냐 하는데 네. 역대 대선과 비교하면은 낮은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지율과 득표율을 그냥 똑같이 비교를 하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네. 지지율은 지금 60대 한 후반대가 나오는데 실제 득표율은 저는 더 많이 나올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근데 좀 전 말씀대로 이낙연 대표나 정세균 총리나 이런 분들이 이제 또 호남을 기반으로 하는 아주 거물 정치인들이시죠. 같이 도와줌으로 해서 여전히 아직은 우리 후보에 대해서 마음을 활짝 열지 않았던 분들은 그 열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 그러다 보면 호남 쪽도 좀 더 좋아지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뭐 윤석열 후보가 호남 기차를 타고 내려갔는데 네. 저는 그 이제 이른바 구두발인가요? 그 사진 한 장으로 모든 네. 국민은 퇴색을 했고 특히 최근에 윤석열 후보가 어느 언론 인터뷰에서 집권하면은 전 정권에 대한 수사를 하겠다. 사실은 정치보복 수사 선언이라고 많은 분들이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은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높은 호남에서도 우리 후보를 지지하는 지지세도 더욱더 강해지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해봅니다. 네, 저희가 국민의힘 선대위 관계자도 인터뷰할 테니까요. 예. 선대위 관계자를 통해서 얘기를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요. 알겠습니다. 또 언론 보도를 보니까요. 배우자 김혜경 씨가 비공개 호남행을 검토했다 이런 내용이 나와요. 민주당에서는 즉각 아니다. 뭐 이런 반응을 보였는데요. 호남행을 검토했던 겁니까? 아니면 뭐 검토했다가 취소를 했다면은 취소한 이유는 뭡니까? 일단 보니까 실무 차원에서 여러 어느 지역들을 이렇게 방문하는 일정을 뭐 기획했던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저도 확인을 해보니까요. 근데 네. 이게 뭐 어떤 그 이상의 실무 차원을 넘어서는 어떤 구체적으로 실행 단계까지 간 건 아닌 것 같고요. 사실 최근에 논란 일어나기 전에도 배우자 김혜경 씨 같은 경우는 각 지역을 사실 오픈하지 않고 그러니까 공개하지 않고 많이 다녔습니다. 다니면서 예를 들어서 일하는 엄마들과의 간담회도 갖고 젊은 청소년들 이렇게 간담회도 갖고 봉사활동도 했고요. 이런 비공개 활동을 쭉 해왔기 때문에요. 이게 뭐 새로운 건 아닌데 뭐 오늘 같은 경우는 일부 보도에 뭐 하려다가 안 했다 하는데 그런 건 아니고 네. 뭐 실무 차원에서 검토는 됐는데 그게 뭐 실행 단계는 아니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김혜경 씨는 네. 언제부터 공개 행보를 하는 겁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제 뭐 저기 김건희 씨, 뭐 윤석열 후보 배우자 김건희 씨 건도 있고 해서 관심들이 많은데 그동안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비공개 활동을 해왔고 최근에 이제 여러 문제로 사과를 드렸기 때문에 그 시점은 아마 그쪽 관련된 곳에서 좀 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김혜경 씨 과잉 의전 논란은 지금도 네. 계속되고 있거든요. 근데 제보자 A 씨가 관용차를 네. 사적으로 사용한 정황이 담긴 녹취록 내용을 추가로 또 공개를 했어요. 예. 사실 좀 악재 아니냐 이런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배우자께서 최근에 이제 그 대국민 사과를 하셨죠. 예. 기자회견하시면서 질문도 받고 했는데 그때 이제 명확하게 이른바 A 씨, 그 제보자 A 씨에 대한 사과를 하셨고 그분은 누구냐고 질문이 나왔을 때 피해자라고 명확하게 규정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사과를 하셔서 이 지금 현재 감사와 이제 수사기관의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거기에 결과를 보는 게 맞고 이제 이미 후보도 여러 차례 사과하셨고 배우자도 이제 직접 사과와 사과문까지 냈기 때문에 근데 사실 저희 입장에서는 어떤 게 사실이고 아니다고 이렇게 일일이 뭐 해명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현재 보니까 그 배모 비서관인가요? 배 씨하고 A 씨 간에 네네. 서로 간에 녹취된 이 녹취록이 자개자개 짜개져서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 저희들이 배우자께서 이렇게 정중하게 국민들께 진솔되게 사과한 마당에 이건 아니고 저건 맞다 이렇게 해명하는 거는 적절해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제보자 A 씨가 좀 구체적으로 해명해야 되는 거 아니냐. 또 일부 언론에서도 네. 어떤 의혹이 나오면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에 대한 대답까지 지금 해주신 거라고 보면 될까요? 배우자께서 뭐 진정성 있게 국민에게 사과드리고 또 그 대선 이후에라도 그 뭐 감사나 수사 결과에 대해서는 거기에 맞는 응당한 책임을 지겠다고 이미 밝히셨기 때문에요. 네. 그 결과를 지켜보는 게 낫지 않는가 싶습니다. 네. 근데 공식선거운동이 시작되면 이제 한 20일 정도밖에 투표일이 안 남은 거 아니겠습니까? 예, 지금 21일 정도 남았죠. 네, 선거니까요. 막판 네. 판세를 흔들 변수가 뭐냐. 결국 이제 야권 단일화 이슈로 자꾸 시선이 쏠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오늘 뭐 안철수 네. 후보가 또 윤석열 후보를 향해서 야권 단일화 응하라 뭐 이런 이제 압박을 하기도 했는데 민주당 측에서는 야권 단일화 어떻게 보십니까? 이건 좀 불리한 그 상황 아니냐? 뭐 이런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좀 전에 이제 그 유세버스에서 두 분이 숨지는 아주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을 했죠. 네.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나 우리 이낙연 선대위원장 그 당에서도 공식적으로 애도 성명을 냈습니다. 저도 참 명복을 빕니다. 그런데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단일화 이슈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제 개인적인 판단은 좀 늦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게. 현재 시점도 그렇고요. 그리고 윤석열 후보 측에서는 안철수 후보가 이제 마지막 제안이라고 하는 이제 여론조사를 던지지 않았습니까? 네. 그게 2012년도에도 이제 그런 선호도와 경쟁, 적합도, 경쟁력을 가지고 참 지루한 그 줄다리기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 단계에서는 윤석열 후보가 어떤 받겠다고 하는 결정을 결단이랄까 결정을 하지 않는 한 이게 되게 지루하게 가고 특히 지금 단계에서 안철수 후보가 다시 한번 철수를 한다면 제 개인적으로 볼 때는 진짜 앞으로의 정치적 어떤 여력일까요? 남아있는 정치적 생명도 힘들지 않나 이런 생각할 정도로 그렇게 보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시 철수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 극적으로 윤 후보가 받지 않는다면은 지금 단계, 지금 상태가 물론 밀밑에서는 협상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어지고 또 두 번째는 그런 과정들을 볼 때 국민들이 과연 단일화라는 게 적어도 옛날에 우리가 성공적 단일화라는 DJP 같은 경우는 제가 당시 기자로서 취재도 했습니다만 네. 6개월 이상 계속 협상을 했던 겁니다. 네. 그래서 내각제랄지 여러 가지 공동정부를 이루기 위한 치밀한 공약과 정책을 발표를 하고 된 거거든요. 근데 지금 단계에서는 그런 게 완전히 생략되고 어찌 보면은 정치공학적 접근이기 때문에 특히 그마저도 계속 줄다리기라고 무슨 지분이랄지 이런 지루한 네네. 협상을 한다면 국민들에게는 피로감을 주지 않을까. 그러면 단일화 효과도 만약에 되더라도 크지 않지 않겠나 이런 예측도 해봅니다. 근데 부단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민주당은 단일화 제안할 뜻이 별로 없어 보이는데요. 지금 정치라는 게 여전히 살아있는 생물인데 일단 안철수 후보께서 최근에 기자회견을 통해서 그 윤석열 후보에 대한 단일화를 제안한 상태이기 때문에 네. 그 자체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끝으로 이재명 예. 후보의 유세 전략 한 30초 정도 남았는데요. 좀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는 그렇습니다. 많은 청취자분도 계시고 국민들께 앞으로 이 5년을 책임질 후보가 누군지를 볼 때 우리가 과거를 보서는 되겠습니까? 미래를 보고 우리 국민들, 우리 청소년들, 우리 국민들의 삶을 누가 책임질 능력이 있는지를 봐야 되는데 자칫 본인의 아니면 그 집단의 복수만을 노리는 복수열전도 아니고 그런 과거만을 파는 후보가 됐을 때 또 네. 참담한 결과가 오지 않을까. 정말 일각에서 우려하는 알겠습니다. 검찰공화국이 오지 않을까 이런 우려를 하기 때문에요. 우리 유권자들께서 정말 최종 판단을 하실 때는 정말 내 삶을 누구한테 맡길 수 있을까. 어떤 후보가 능력이 있나.
이 위기에 강한 알겠습니다. 경제 대통령을 누군가 판단하실 거라고 저는 감히 기대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한민수 민주당 선대위 공보단 부단장이었습니다. 빅데이터로 인터넷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이슈를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이슈 이수다. 빅데이터를 읽어주는 남자 김덕진 미래사회 IT연구소 소장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덕진입니다. 네, 이번 주 한 주 흐름 네. 깔끔하게 한번 정리 좀 해주십시오. 네, 깔끔하게 스포츠부터 가겠습니다. 아, 역시 스포츠. 1등은 스포츠죠. 아유, 지금 정치 얘기하다가 스포츠 얘기 나오니까 왠지 제 속이 뚫리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요. 네. 이 또 1위 키워드가 컬링이에요, 컬링. 확실히 우리나라 사람들 구기 종목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이제 한일전 특히나 있었지 않았습니까? 네. 10대 5로 완승하면서 3승 3패로 4강에 희망이 있는 건데요. 어제죠. 이제 4연승을 달리고 있었던 숙명의 라이벌 일본을 우리 여자 컬링 대표팀 팀 킴이 완파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공동 5위에 오르면서 4강행 진출 희망을 살렸는데요. 네. 2승 3패의 벼랑 끝에 몰리고도 밝은 표정으로 한일전에 나서서 놀라운 집중력을 발휘하면서 승리를 하게 된 것이죠. 네. 근데 이게 재밌는 게 기본적으로 이제 거기에서 가장 핵심이 이제 또 우리 컬링 선수 중에 안경 선배라고 불리는 김은경 선수 있잖아요. 네네. 근데 이 김은경 선수가 실제로 일본에서도 상당히 인기가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어제 일본을 누르고 결승에 진출을 이제 어제 일본 눌렀고 그리고 지난 평창 올림픽 때도 이제 맞붙었을 때 네네, 일본을 누르고 맞아요. 결승에 진출했었잖아요. 네네. 그랬는데 이번에도 이겼으니까 이게 뭐 적이니까 미워할 줄 아는데 생각보다 일본 네티즌들이 우리 컬링팀의 실력을 좀 인정하는 분위기가 이제 트위터상에서 좀 보였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이제 스킵 선수인 김은정 선수를 지칭하는 별명이 약간 안경 선배잖아요. 예, 예. 이 안경 선배라는 키워드가 트위터 실시간 트렌드 상위권을 차지할 정도로 인기가 있었는데 항상 진지한 표정하고 있고 김은경 선수가 이제 경기가 끝나고 나면 환하게 웃으면서 손키스를 날리는 모습도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일본 네티즌들 사이에서도 안경 선배는 여전히 강했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들이 좀 있었는데요. 좀 흥미로운 게 일본에서 분석 기사가 하나 나왔다고 그래요. 예. 어떤 거냐면 컬링 종목에 안경을 쓰는 선수가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그 많은 이유가 실제로 이번에 9개 중 36명의 선수 가운데 12명이 안경을 착용하고 있다고 그래요. 유독 왜 이 컬링에서 안경을 차는 사람이 많을 것 같으세요? 안경을 많이 이제 착용하는 이유. 멀리서 스톤이 이렇게 네. 우리 뭐 당구 칠 때도 그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그 살짝 빗게 치거나 이렇게 하려면 눈이 잘 보여야 되는 거 뭐 그래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맞죠. 그런데 보통 다른 경기로 치면 이 렌즈를 착용할 수도 있잖아요. 네. 근데 말씀해주신 대로 이게 눈을 계속 뜨고 바닥을 보고 있는데 이 얼음이랑 이런 것 때문에 눈이 쉽게 건조해진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렌즈를 끼게 되면 이게 예. 눈이 건조해서 눈을 뭐 깜빡이는 게 많거나 집중력이 떨어져서 시력이 중요해서 이 종목에서는 눈이 안 좋은 사람들이 대부분 다 안경을 착용한다고 합니다. 어디 새로운 사실을 알았네요. 그러니까 일본에서 좀 이런 것까지 분석해서 저희 안경 선배를 좀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상당히 좀 흥미로웠던 부분이었습니다. 역시 실력이 좋으면 네. 그 어떤 얘기도 덧붙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요. 예. 근데 뭐 이번 올림픽은 편파 판정부터 시작해가지고 처음부터 좀 시끄러웠었긴 했는데 그래도 선수들이 최선을 다해서 네. 뛰는 모습 그리고 선수들이 그 자체의 삶이 보여주는 그 감동적인 장면들은 그건 참 어떻게 일부러 만들려고 해도 못 만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실제로 이번에 뭐 서로를 격려하고 사과하고 함께 즐거워하는 모습들이 좀 올림픽의 감동인데 이런 것들이 빅데이터상에 좀 보였습니다. 예를 들면은 크로스컨트리 챔피언인 니스카넨이라는 선수가 있는데 네. 이 선수가 이제 크로스컨트리는 상당히 긴 경기잖아요. 근데 그렇죠. 끝나고 나서도 추위 속에서 결승전에서 들어오는 다른 선수들을 기다렸다고 해요. 그래서 심지어 20분 동안을 기다려서 마지막으로 들어온 콜롬비아 선수를 따뜻하게 이제 잘했다라고 하면서 이제 그 따뜻하게 감싸주기도 했는데요. 네. 그러면서 선수들이 서로 존중할 필요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남기기도 했고요. 멋지네요. 또 이제 우리나라의 뭐 쇼트트랙 선수 황대현 선수가 500m 경기 뒤에 이제 캐나다 선수에게 가서 무리한 충돌에 대한 미안함을 뭐 전하기도 했었고 어제 좀 화제가 됐었던 것 중에 하나인데 스피드 스케이팅 이제 이상화 선수의 라이벌이었던 고다이라 나오 선수 있지 않습니까? 예. 17위에 그쳤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니까
과거 경쟁자이자 또 친구의 좀 부진을 지켜본 이상하 전 선수죠. 지금 이제 해설을 하고 있지만 이제 눈물을 쏟은 모습을 보면서 우정에 국경이 없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들도 나왔었고요. 또 이제 쇼트트랙 여자 계주 간이 시상식 같은 경우가 상당히 또 흥미가 있었는데 네. 이제 우리가 도쿄올림픽 때 생각을 해보면 양궁 남자 단체전 때 그 세 나라 그러니까 금 은동 선수들이 함께 어울려서 사진을 찍었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번에 이 여자 계주 간이 경기에서 좀 비슷한 모습이 나왔고 가장 좀 의미 있었던 게 그 네덜란드 선수들 중에 라라라는 선수가 이제 세상을 떠난 동료가 있다고 그래요. 근데 그 동료를 위해서 뛰겠다는 네덜란드 선수들이 시상대에서 하늘을 향해 손키스를 보내는 이런 감동적인 장면들도 있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어제 이 KBS 올림픽 해설이 한 가지 아주 이제 인터넷상에서 화제가 됐었던 경우가 있습니다. 네. 이게 뭐냐면요. 실제 이제 스노보드 여자 평영 대회전 3, 4위전 그러니까 동메달 결정전에서 나왔던 장면이에요. 예. 여기서 실제로 코트니크라고 하는 선수가 슬로베니아에 있는 글로리아 코트니크 선수인데요. 이 선수가 3, 4위전 동메달 결정전에서 이제 이기게 됐어요. 네. 그런데 이기게 됐는데 이 선수가 흥미로운 게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때 16강에 들어섰습니다. 예. 그랬는데 출산을 했어요. 그래서 예. 은퇴를 했고요. 은퇴 이후에 다시 스노보드 경기에 다시 나온 것인데 오히려 개인 최고 기록을 은퇴 이후에 출산을 하고 그 다음에 다시 돌아왔는데 이번에 최고 기록을 갱신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전에 선수였을 때 16강이었는데 이번에 3위까지 한 것이죠. 네. 그랬더니 이제 KBS 박재민 해설위원이 이걸 보고 뭐라고 그랬냐면 정말 대한민국의 어머니들이 아이를 출산하면서 경력 단절 많은 것을 포기해야 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제 시작하셔도 됩니다. 늦지 않습니다. 저 선수도 아이를 낳고 은퇴했다가 돌아와서 자신의 최고 커리어를 10대도 아닌 20대도 아닌 2022년에 만들었습니다. 이 선수가 전하는 던져주는 메시지가 뭐겠습니까?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네. 그랬더니 이제 유튜브나 여러 댓글들에서 경기 내용도 결과도 감동인데 해설위원의 발언도 감동이었다. 할 수 있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라는 게 취준 생활에서 힘든 시간을 보내는데 좀 이제 힘을 얻었다. 이런 사람도 있었고요. 네. 이런 게 어떻게 보면 스포츠의 드라마틱한 모습이다. 또 전성기가 아직 오지 않았다. 우리가 좌절하지 말자. 뭐 이런 이야기들. 그리고 또 올림픽을 왜 하나 싶기도 하다가도 이렇게 이제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선수들을 보면서 감동을 받으니까 올림픽이 있어서 참 좋다. 뭐 이런 얘기들까지 좀 많은 이야기를 볼 수 있었습니다. 안 보려고 해도 자꾸 시선이 가는 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요. 이게 참 스포츠가 주는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네, 확실히. 맞습니다. 자, 두 번째 주제는 뭡니까? 두 번째 주제는 환경 주제인데요. 이제 처음 키워드는 나쁘다라는 키워드였어요. 그러니까 초미세먼지 얘기였습니다. 며칠 전에 초미세먼지가 엄청 심했죠. 예. 그런데 이제 오늘 기온이 엄청 떨어지면서 공기질은 회복됐는데 또 반대로 너무 추워지니까 네. 이거 날씨 왜 이렇게 오락가락하냐 라는 이야기가 있었고요. 하나 또 키워드가 매립지라는 키워드가 있었는데 예. 이게 뭐냐면 2025년에 수도권 매립지 쓰레기 사용 종료를 놓고 쓰레기 독립을 선언한 인천광역시하고 수도권 매립지 관리공사 간에 논란이 있는 것입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실제로 수도권의 대부분의 쓰레기들을 이 인천시에 버리고 있었는데 네. 이제 그렇게 하지 말자 해서 2025년에 종료하기로 했어요. 예. 그래서 인천시에서는 인천시만을 위한 쓰레기 매립장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상황에서 아까 말씀드린 수도권 매립지 관리공사가 2025년 이후에도 뭔가를 이렇게 더 그 안에서 매립을 할 수 있는 비슷한 뭐 연구를 시작하거나 이런 예. 것들이 계속 나오니까 네. 인천시에서는 이게 무슨 소리냐. 우리 계속 그 예전에 쓰레기 버리지 않기로 했는데 왜 우리한테 또 버리려는 이런 약속을 연구를 파기하지 시작하느냐. 마라. 예. 네, 이러면서 상당히 분노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부딪힘들이 이제 본격화되고 있어서 아마도 대선 이후에 인천에서 이 부분이 계속 좀 화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앞으로 그런 기준으로 간다고 하더라고요. 지자체면 지자체에서 발생한 쓰레기는 그 지자체 안에서 해결하자. 그렇죠. 예, 그런 추세로 가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근데 또 이거는 굉장히 논란이 많았던 사안이라서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좀 지켜보고요. 3위 주제 살펴보죠. 3위 주제가 경제 분야인데요. 주요 키워드가 영업이익, 단기손이익 이런 키워드가 나왔습니다. 공시시즌이 되면서 기업들의 수익들이 발표되면서 관심을 가진 것인데요. 네. 특히 핵심이 옛 현대상선이었던 HMM이라는 회사죠. 9년 동안 적자였는데 네. 올해 영업이익을 최대 실적 7조 3천억 원을 달성을 했어요. 예. 근데 이게 어떻게 된 거냐라고 보면 역시 큰 건
코로나19 그다음에 이제 미국 항만 적체로 인해서 운임비가 올라가니까 결국엔 사람들이 이제 항선을 많이 썼다, 상선을 많이 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그래서 9년간 적자 이후에 2년 연속 흑자를 대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한 가지 이 코로나 좀 수혜주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CJ 제일제당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 매출이 15조를 돌파했다고 그래요. 내용을 보면 이제 HMR, 그러니까는 가정 간편식이죠. 네. 뭐 만두라든지 아니면 간편밥 이런 것들이 많이 팔리면서 이렇게 됐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은행이어서 보험사에서도 또 역대급 실적이 나왔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좀 흥미로운 게 손해보험사들이 코로나 때 사람들이 자동차를 덜 몰아서 그런지 네. 사고가 좀 덜 났다고 그래요. 그래서 보통 이제 손해율이 100%를 넘어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보험료보다 사고가 많이 났는데 이번에 이게 80% 초반대. 그러니까 이제 100원을 냈으면 80원 정도만 썼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전보다 실적이 좋아졌다.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세 가지 모두 다 이른바 코로나의 반사이익 효과였기 때문에 그러네요. 이게 과연 계속 갈 것이냐라는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럼 4위 주제는요? 4위 주제는 이제 정치 분야고요. 네. 기자회견이라는 키워드가 나왔는데 뭐 오늘부터 공식 선거 운동이라서 공식 선거 운동 직전에 다양한 기자회견이 이슈였고요. 한 가지 또 해외에서 한 기자회견이 이슈가 됐는데 이른바 한국사위라고 불리우는 미국 공화당의 레리 호건 메릴랜드 주지사가 네네. 2024년 대선 출마의 뜻이 있다라는 얘기를 이제 인정하면서 화제가 된 겁니다. 네. 호건 주지사가 한국계 부인을 둔 한국사위로 불리고 있는데 예. 그러다 보니까 또 좀 흥미로운 거는 반트럼프 인사로 불리고 있는 상황에서 중도층 지지율을 흡수할 수 있는 점이 되니까 차기 대권 주자로 좀 꼽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 이른바 한국 사위가 과연 미국 대통령이 될 것인가 뭐 이런 관심들 때문에 좀 화제가 됐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호건 주지사가 네. 진단키트 대량 주문하고 우리나라에 뭐 그렇죠. 그래가지고 더 관심을 끌기도 했었는데 나중에 좀 대권을 꿈꾸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 마지막 5위 주제도 가볼까요? 네, 5위 주제는 산업 분야고요. 처음 키워드는 자가진단 키트라는 키워드입니다. 편의점 업계가 오늘부터 이제 코로나19 자가진단 키트 판매하면서 이슈가 된 거고요. 네. 또 하나의 키워드가 원전이라는 키워드가 나왔어요. 원전요? 네, 이게 뭐냐면 보통 이제 원전 주변, 그러니까 원자력 발전소 주변은 지원금을 주는데 그 지원금이 지역에서 부정적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었다고 그래요. 제대로 원래 목적대로 사용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것이 워낙 큰 문제가 되다 보니까 예. 이번에 최초로 이 원전 주변의 주민협의회가 이른바 직선제를 도입을 해서 임원 선출을 대의원이 하는 게 아니라 주민 전체가 투표를 통해서 하는 지역이 처음으로 생겼습니다. 네네. 이게 이제 울주군 온양읍 마을 주민인데요. 예. 그렇게 하면서 기존에 있었던 폐단을 없애고 협의체 운영 방식으로 해서 협의회가 구성됐을 때 100여 명, 그러니까 임직원, 대의원 100여 명을 주민들이 직접 뽑고 원전 지원금의 배분부터 집행까지 전 과정에 주민들의 의사결정이 반영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인데요. 이런 주민 직선제 도입이 아마 주변에 있는 울주군 서생면, 부산 기장군을 포함한 전국 원자력 그 발전소 주변의 지역의 주민협의회 운영에 좀 영향을 미칠 것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잘 제대로 사용하지 못했다는 게 오히려 좀 놀라운 거 아닌가 싶어요. 실제로 2015년에 이제 부산 지역에서 수백억 대의 원전 지원금을 주먹국으로 사용했다 감사원에 적발된 적도 있죠. 네, 알겠습니다. 이건 좀 좀 바람직한 방향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자, 오늘 이슈 수다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인사이트 김덕진 부소장과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제가 예전 직함을 말했네요. 오늘 고맙습니다. 한국인사이트 네, 감사합니다. 김성환의 시사 1부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전 11시 정각 2부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KBS 58분 날씨. 현재 충청권과 전라권, 서해오도, 울릉도, 독도에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충청권은 내일 새벽까지